이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이 거주 분야가 뭘 하고 있다?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요, 아직까지 우리한테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100% 한강 조망은 다 확보가 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도심과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언젠가부터 이 한강이라는 입지가요, 부자들의 지위를 입증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자리, 희소성이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의 많은 큰 도심들에는 강을 끼고 있죠. 서울에는 한강을 끼고 있고, 서울은,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또 어딜까요? 포항 같은 경우는 뭐 형산강이라는 강을 끼고 있고, 대구는 금호강을 끼고 있죠. 그리고 광주에는 영산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는 대도시들도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들과 함께 도시를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대도시들이 강과 어떻게 발전을 했으며 우리 한강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한강 안에서 또 저평가된 곳은 어떤 곳인지, 우리들이 한강변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대한 해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써놓은 것처럼 물과 함께 우리 인류의 문명은 활짝 피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물과 함께 탄생한 세대 4대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문명의 발상지죠. 이 4대각은 이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일단 이집트 문명을 볼 수가 있겠죠. 나일강을 필두로 하는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유프라테스강을 필두로 하는 메소포타미 문명이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 문명은요, 유프라테스강과 테그리스강 두 개의 물줄기를 접하고 있고요. 인더스 문명은 말 그대로 인도의 인더스 강과 함께 번성한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와 또 가까운 곳이 있죠. 중국의 황하강입니다. 이 황하강은 황하 문명의 발상지죠.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네 군데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대 이제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이집트 나일강 하류 쪽에 수에즈 운하 일대에서 번성한 문명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로 제국이라고 하고, 이 수로가 발달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계 사업에 의존을 했던 국가입니다. 이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요, 기원전 3200년부터 332년까지 무려 3000년 동안, 와, 우리나라 조선 500년 역사라가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야, 500년도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보거든요. 무려 3000년 동안 이 문명이 존재했다라는 게 실로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3000년 동안 존재했던 고대 이집트 문명이 아시겠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점령이 됐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서아시아 쪽으로 가면 이제 메소포타미 문명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입니다. 이제 현재로 따지면 이 지역이 이제 이라크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메소라는 뜻이 그리스어로 중간, 그리고 포타가 강이라는 뜻이고요. 미아는 도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서 발전된 도시다라고 해서 메소포타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더스 문명이 있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계곡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도 기원전 5300년부터 뭐 3700년까지 발전한 청동기 문화의 도시니까, 야, 진짜 좀 상상이 안 갑니다. 일단 제가 역사 공부 같은 거를 하거나 역사책을 읽을 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인류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뭐 거의 고대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거의 3배, 4배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니까, 유적지도 지금 꾸준하게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 유적지만 하더라도 뭐 1500개, 뭐 2000군데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실로 이 인더스 문명은 어마어마한 문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황하 문명이 있죠. 중국 황하강 중상류 지역에서 발전한 문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 인더스, 황하 문명이라는 것이 큰 강과 함께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리고 그 문명이 수천 년간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도심과 그리고 인류 발전과 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요. 자, 세계 5위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꿈꾸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세계 메디 5위의 경쟁력을 꿈꾸고 있다. 자, 2022년 글로벌 도시 경쟁력 순위는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7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우리나라 앞에 있는 나라들이 어디냐면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 암스테르담입니다. 이게 2022년 기준 글로벌 도시 경쟁력 순위가 7위였는데 자, 우리가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야, 세계 도시 경쟁력 지수가 올해 6위로 한 단계 점핑을 했습니다. 7위에서 6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한 단계 상승이지만 실로 어마어마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6개 국가가요. 글로벌 경쟁력이 사실상 엄청난,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도시에 대한 발전 속도가 기본적으로 몇천 년씩 앞섰던 나라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 도시 경쟁력 지수가 처음 발표된 게 2008년도인데요.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가 48개 주요 도시 중에 1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13위였다가 지금 6위까지 올라온 거니까 엄청나죠. 자, 이 세계 10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10대 세계 도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군데의 도시들은 과연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강과 함께 도시는 발전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강들을 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글로벌 탑 10 도시의 공통점은요. 도심을 가로지는 엄청나게 큰 물줄기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강의 발전인 곧 도시의 발전이고 도시의 발전은 곧 강의 발전입니다. 이 2024년도 세계 10대 도시와 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네덜란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7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7위였고 네덜란드가 6위였는데 이번에 2024년도에는 네덜란드가 7위로 내려왔죠. 네덜란드 하면 뭐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일단 가보고 싶죠. 관광이라는 곳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튤립과 풍차와 그리고 뭐 운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멜버른이죠. 호주 멜버른은 야라강이라는 곳이 있고 이 야라강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황포강입니다. 저는 황포강 주변 그러니까 상하이가 세계 10인데 이 상하이 황포강도 사실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가보면 압도가 당한다. 뭐 상하이 황포강을 갔다 와서 우리나라의 한강을 보면 좀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하이 황포강이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개발이 많이 된 것이 상하이 황포강입니다. 이런 황포강을 주변으로 상하이가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죠. 자, 세계 5대 도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6위니까 1위부터 5위까지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 자, 런던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영국은 이 런던 템즈강을 과거보다 더욱더 세련되고 멋있고 그리고 화려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뉴욕은 허드슨강입니다. 한강 같은 뭐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드슨 야드죠. 이 뉴욕 같은 경우는 이 허드슨강 개발이요 무려 50년 동안 지금 거의 5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개발이고요. 전체 개발의 이제 50%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이 허드슨강 주변이 개발이 다 끝날 때쯤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시겠지만 이 허드슨강 개발 사업으로 해내서 이 뉴욕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2배, 3배 더 많이 늘었고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본사를 자리 잡고 있는 곳이 허드슨 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쿄는 이제 스미다 강이죠. 뭐 우리나라 한강과 별다른 건 없겠지만 물론 이 도쿄도 마찬가지로 이 스미다 강 주변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뭐 파리 세느강 뭐 얘기 하나만 안 하잖아요. 파리 세느강은 얘기 하나만 안 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잘 안 보이겠지만 뭐 아시죠? 싱가포르 리버 주변에 있는 싱가포르 강입니다. 물론 싱가포르 리버 주변에도 많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부촌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는 지역이 싱가포르 리버 주변입니다. 자, 앞서 우리나라 서울은요, 세계 5위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꿈꾸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세계 5위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글로벌 도시 경쟁력 평가 서울의 분야별 순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요. 경제는 전 세계에서 14위고요. 연구개발은 6위입니다. 그리고 문화교류는 15위고 환경은 14위, 교통정급성은 20위입니다. 16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중상위권으로 다 포진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주 분야, 이 거주가 35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이 거주 분야가 뭘 하고 있다?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취임하자마자 세계 5위 도시경쟁력을 우리나라가 갖기 위해서는 거주 분야를 좀 더 탄탄하게 내실을 다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저층 노후 주택가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실행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탑5 도시를 서울을 그린다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강변에 노후 저층 주택가를 재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도시경쟁력 7위에서 5위까지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목을 잡는 건 뭐다? 거주 분야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우리나라 집들이 이렇게 새 아파트가 아직도 많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나라 집이 뭐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글로벌 경쟁력에서는 우리나라 거주 분야가 상당히 취약한 점이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죠. 저층 노후 주택가가 아직까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한강변에 있는 저층 노후 주택가를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이 저층 노후 주택가가 결국에는 한강변의 개발을 이끄는 고밀도 개발로 인해서 개발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을 때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발 이익을 우리가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 5위 5대 도시를 향한 한강변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2023년 3월 9일 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뭐 서울링이라든가 곤돌라 그리고 잠수교 개발, 노들성 개발에 이제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제2세종문화회관 등 해갖고 자연과 공존하고 그리고 매력이 가득하고 이동이 편리하면서 이번에 또 한강 수상 버스도 이번에 이제 또 진행을 했잖아요. 또 이제 활력을 되찾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개발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 여가, 관광, 일자리, 주거가 다 함께 몰려있는 곳이 앞으로 어디가 된다? 한강변이 된다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영국의 템즈강이라든가 싱가포르 리버라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한강도 지금은 약간 이질감이 있잖아요. 한강 주변에 사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이질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문화와 여가 그리고 관광과 일자리, 주거가 공존하는 직주락입니다. 직장과 주택이 가까우면서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즐거울 낙자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는 도시를 어디에다 만들겠다? 한강변 쪽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강 개발은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한강 개발은 196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강 개발 3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 이 강변도로가 이제 그때 개발이 된 겁니다. 강변도로와 여의도와 잠실이 67년도에 한강 개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된 거고요. 이제 83년도죠. 이제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강 시민공원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한강종합 개발 사업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한강 개발이 67년부터니까요, 거의 한 45년 정도 한강 개발을 해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강의 개발 모습은 40년 이상 개발을 해온 모습을 보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서울 우리 한강 기본계획을 통해 갖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한강 르네상스 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한강 르네상스 기본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본격적으로 저층 주거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에 대한. 2000년도에 나온 거니까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된 가장 수혜를 본 지역이 어디냐면 뭐 옥수동이라든가 행당동이라든가 금호동 일대에 있는 성동구에 있는 저층 주택가들이 재개발을 통해 갖고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 외에는 뭐 어디겠죠? 흑성 뉴타운 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2013년도에는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한강 시민공원 주변에 이제 2차 개발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반포에 세빛 둥둥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레이트 한강을 통해 갖고 세계 5대 도시를 위한 한강 개발 사업이 진행됐다.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잡아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포인트. 한강이라는 곳은 지금
50년 동안 개발이 되어 왔다. 50년 동안 개발이 되어 온 거고. 그리고 세계 5대 도시로 우리가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봤듯이 한강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강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강 개발 중에서 또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주거입니다. 주거. 우리나라가 지금 도시 경쟁력 지수에서 주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이 저층 한강변에 있는 주거 지역에 대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압구정, 반포, 강북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한남, 성수 같은 지역. 근데 한남, 성수는 뭐죠? 대표적인 저층 주거 지역이었단 말이죠. 대표적인 저층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2의 한남과 성수 같은 지역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본과 물류가 집중되는 곳이 이제 한강인데요. 이 한강에 있는 저층 주거 지역을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업무와 주거와 상업 문화가 교류되고 그 안에 수상 레저라든가 휴식, 공연, 스포츠, 여가들이 함께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직장과 주택과 즐거움이 있는 직주락 도시로 한강변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 발전이 된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야, 한강 누가 몰라서 안 하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비싸서 못 하는 거다. 안 하는 거와 못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강변 너무 비쌉니다. 그죠? 사월 수만 있다면 당연히 투자만 할 수 있다면 내가 한강변에 점 하나라도 꼭 반드시 찍어 놓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한강변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요. 한강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우리한테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과연 우리한테 기회가 없었나라고 한번 되묻는 시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데가 5구역이잖아요. 한남 5구역의 시세 변화표입니다. 자,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에요. 제가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를 띄워왔습니다. 용산구 동빙고동 78번지입니다. 78번지에 있는 뭐냐면 연립 다세대 주택입니다. 용산구 동빙고동 78번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요. 12월 30일 날 매매가가 4억 9,700만 원입니다. 안 보이시죠? 4억 9,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0년 전에 한남 5구역 빌라가 얼마였다? 4억 9,700만 원. 대지권이 36제곱미터니까 한 10평 조금 더 되거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10평 정도. 5월 달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월 달에는요. 5월 7일 날 거래가 됐네요. 얼마에 됐냐면 5억 2천만 원에 됐습니다. 5억 2천만 원. 5억 2천만 원에 되는데 이것도 대지 지분이 한 1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대지 지분 10평 기준으로 10평 정도 되는 게 한남동의 빌라는 평균 시세가 얼마였다? 한 5억 정도 했다. 5억 정도. 이 대지가 10평 정도 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금액이 5억 정도 됐으니까 매매가가 5억이니까 뭐 전세가는 한 1억 정도 들어갔겠죠. 그러면 내도 한 4억 정도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항상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그 기간을 언제 기다리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핑계죠, 사실상. 누군가는 10년 전에 한남동이라는 자리를 보고,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야, 한강은 꼭 뭐가 될 거야 라고 확신을 갖거나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사놓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한남 5구역 똑같은 물건의 시세는 얼마에 최근에 거래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지는 똑같습니다. 용산구 동빙고동 78번지에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인데요. 얘는 대지 지분이 좀 작아요. 한 8평 되나 봐요. 26제곱미터니까. 얘가 무려 아까 10평짜리가 평균 5억 정도 거래되는데 대지 지분이 26제곱미터는 22억에 2024년 8월 16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얼마에? 22억. 그러니까 5억짜리가 22억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이냐면 불과 1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와, 이 이야기를 듣고 야, 나 10년 못 기다려. 그럼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투자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 10년 동안 22억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앞으로 10년이 만약에 더 흐른다면 이 22억짜리는 아파트로 바뀌어서 적어도 50억에서 60억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서
5억짜리 주택을 사서 50억에서 60억으로 바뀌는 게 있을까요? 자,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재건축을 했을 때 50억에서 60억으로 바뀌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재건축은 없습니다. 5억짜리 주택을 사서 50억에서 60억 정도 되는 가치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재개발밖에 없다. 그것도 어디에? 상급지에 있는 재개발. 예를 들어서 뭐 방배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방배동도 몇 번 언급해드렸듯이. 방배 5구역에 지금 입주권은 기본적으로 3, 40억대입니다. 그런 애들이 5억, 6억밖에 안 했어요. 언제? 10년 전에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는 5, 6억 정도밖에 안 냈다라는 겁니다. 물론 벌써 입주권 가격만 해도 10배 이상의 가치가 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의 이익만 보지 말고 그 입지, 뭐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입지가 갖고 있는 가치, 여러분. 입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입지가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강남권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용산이나, 그죠? 그리고 마용성 이런 지역들. 그리고 이제 한강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강변 중에서 강남 주변에 있는 한강변이라든가 용산 주변에 있는 한강변, 아니면 마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그리고 광진구 주변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치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의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지 된다.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억짜리를 투자해서 지금 22억을 만들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며요. 50억, 60억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2의 한남 뉴타운 같은 곳은 과연 어디가 될 곳인지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한강변 전략정비구역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때 보면 한강변에 이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00년도 초반에 본격적으로 한강 르네상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강변에 대한 저층 주거 지역 개발 계획을 같이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한강변 전략 정비 구역이라는 겁니다. 이 한강변 전략 정비 구역에 나와 있는 지역들을 보면요. 이 전략 정비 구역 빨간색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전략 정비 구역이고 약간 흐린 분홍색으로 표시한 게 유도 정비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정비 구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로 개발을 해야지 되는 곳을 전략정비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도정비구역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기 있는 지역 성수동이라든가 압구정동, 이천동, 그리고 여의도 같은 지역은 다 뭐다? 전략정비구역이다.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남동도 있고요. 흑성 뉴타운도 있고 중간에 노량진 뉴타운도 있는데 왜 여기는 전략도 유도도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은 뉴타운이 지정 안 된 곳을 새롭게 지정한 겁니다. 한강경 개발을 위해서 특별하게 재지정을 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남동과 노량진과 흑석동 같은 경우는 이제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합정동 정도가 이제 전략정비구역이고요. 유도정비구역은 이제 망원동이라든가 당산동이라든가 반포라든가 우리 요즘 아주 핫했던 지역이죠. 최근 2년 동안 자양동이라든가 잠실, 그러니까 잠실 5단지와 잠실 주공 장미 아파트가 이제 유도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제2의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제2의 흑석이나 노량진처럼 저층 주거지로 개발될 만한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성수동 같은 곳이 있겠죠. 성수동이라든가 구이동, 자양동이라든가 그리고 이 망원 합정동 정도가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너무 가격대가 이제 비싸잖아요. 가격대가 엄두를 못 나는 거니까 성수동처럼 같은 전략정비 구역인데 아직 저평가된 지역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합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강변에서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마포구 지역 그 중에서 합정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마포구의 특징은요. 일단 이 마포구 자체 일자리가 많죠. 뭐 상암동 DMC라든가 뭐 홍대 주변의 업무타운이라든가 마포라든가 공동역 주변의 업무타운, 그러니까 도심과의 접근성이 가깝고 여의도와에도 접근성이 가깝고요.
그리고 영등포와 접근성이 가깝고, 그리고 마곡지구와 접근성이 가깝고요. 뭐 용산과도 가깝죠. 그래서 일자리면 일자리, 주거면 주거, 그리고 공원이면 공원, 문화면 문화, 한강변에 대한 소득 수준이 양호한 지역 중에 한 곳이 이 바로 마포구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매매 증감률 순위가 1위가 마포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어디가 높다. 마포구가 압도적으로 마포구가 1등이고요. 2등이 이제 용산, 성북구, 송파구, 서초구, 중구 순으로 나타내네요. 매매 증감 순입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25개 구 중 매매 증감 순입니다. 이제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이 마포구 보면 마포구는 한강변에서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을까요? 저층주거지 비율이 한강변에 상당히 많겠죠. 그 많은 지역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합정지구와 망원지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정동을 보면 이 합정동 같은 경우는 전략정비구역이고 망원동은 유도정비구역이고 합정역과 망원역을 중심으로 여기는 또 역세권 개발이라는 걸 진행합니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풀이하면 균형 발전 촉진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강변 마포 합정지구는요, 크게 세 가지 개발 사업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역세권 개발 사업,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합정동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이 홍대부터 시작해서 상수동까지 펼쳐지는 K-팝의 선두주자, K컬처, K팝, K문화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홍대 상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또 홍대 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면 수요, 관광면 관광, 문화면 문화, 역시 주거면 주거, 여러 가지로 사실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자리고요.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BTS죠. 임영웅이 살고 있는 메세나폴리스가 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합정동입니다. 그래서 이 합정지구를 다시 한번 나눠서 보면요, 이 합정 전략정비구역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는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합정역을 기준으로 이 재정비 촉진지구는 전체 7개의 구역이 있는데요. 이 1구역이 그 유명한 메세나폴리스입니다. 사업이 끝냈죠. 그리고 5구역 같은 경우는 존치, 6구역도 존치고요. 4구역 같은 경우도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 최근에 합정 7구역이 이제 2주가 다 끝나서 철거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합정 7구역은 2주가 끝나서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 합정 전략정비구역과 재정비 촉진지구가 붙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 자리가 어디다? 여기가 재정비 촉진지구고, 7구역은 한 요 정도 되고 있고, 여기가 메세나폴리스고, 여기가 아이파크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이제 합정지구가 있는 거예요. 이 합정지구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현재 합정 전략정비구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합정동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이 합정지구가 있고 망원지구가 있잖아요. 합정지구와 망원지구. 자, 합정지구와 망원지구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합정동이 쉽게 얘기하면 압구정동이라면 망원동은 한 역삼동 정도 되는 거다. 뭐 이해하기 편하시죠? 합정동이 압구정동이라면 망원동이 그러니까 망원동이 안 좋은 지역이라는 건 아니죠. 좋긴 좋은데 갭 차이는 벌어진다.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변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지역을 분석을 하면 일단 이 합정 전략정비구역 안에는 이 합정동 아래쪽에 이게 숲이 있죠. 마포 세비 문화 숲입니다. 여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전략정비구역 안에는 최근에 구역 지정된 데가 있죠. 합정동 모아타운 3차가 있습니다. 모아 3차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이 홍대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광사업이 발전한 구가 마포구죠. 왜? 이 홍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 특구가 있고, 또 합정역 주변으로는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죠. 이렇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1구역부터 7구역까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업이 완료가 됐고, 합정 7구역이 지금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는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고요. 합정 전략정비구역도 여기는 학교가 있고요. 가운데 여기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이 합정 전략정비 구역 안에서 구역 지정될 곳은 어디냐면 상수역이 있는 4번 출구 아래쪽에 있는 요 블럭 있잖아요. 요 블럭이라든가 합정역 아래쪽에 있는 요 블럭 있잖아요. 요 두 군데가 향후에 재개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합정역 아래쪽 요 지역은 역세권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 지역과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역세권 지역은 이 아래쪽이 또 공원이기 때문에 뭐 조망권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바로 밑에가 마포에 있는 한강 시민공원을 또 끼고 있다. 그러니까 한강 안에서도요, 여러분들 시민공원을 끼고 있는 한강 시민공원을 끼고 있는 지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공원을 끼고 있는 지구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가 좀 더 높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후도와 사업성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노후도 같은 경우는요, 전체 81% 정도가 노후도가 됐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지분 쪼개기가 생각보다 거의 안 됐다. 한강 변입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양동 같은 데는 노후도가 거의 뭐 한 60% 간신히 넘잖아요. 그래서 모아타운밖에 못 하는데, 노후도가 80%가 넘다 보니까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이든 역세권이든 모든 사업을 다 할 수가 있다. 연변적 노후도 역시도 73.2%고요. 또 이 지역이 합정동이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 흔히 신축이 맞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과소필지 비율이요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두 채 중 한 채는 집을 지을 수 없다. 과소필지라는 게 뭔지 아시죠? 땅이 너무 작아서 개별적인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땅이 전체의 50%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비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맞은편에는 여기도 공원이고 여기도 공원이기 때문에 이 넓게 공원들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든 이 자리든 이 자리든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100% 한강 조망은 다 확보가 된다. 막히는 게 없다라는 것도 엄청나게 큰 거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북쪽은 뭐다? 홍대. 상권이 자리 잡고 있어서 뭐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다. 또 바로 옆에 대학교가 있잖아요. 홍대가 있고 바로 옆에는 서강대가 있습니다. 홍대와 서강대를 또 끼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죠. 이 아래쪽 상수동 같은 경우는 이미 아파트로 개발이 다 완료가 된 지역들입니다. 또 하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합정동에서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합정 전략정비 구역 안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지역. 지금 요렇게가 합정동 전략정비구역이니까 이 지역이 보니까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278m이기 때문에 향후에 합정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거의 지금 지하철역 350m 안에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연면적에 대한 조건도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노후도고 뭐고 역세권 개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블럭, 이 위쪽 블럭이 지금 여기가 합정 7구역이잖아요. 이 7구역. 이 7구역이 지금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합정 7구역이요. 용적률을 몇 프로 받았냐면 1000% 받았습니다. 2027년 7월 준공이고요. 아파트랑 오피스텔 다 총 틀어서 총 298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세대가 좀 안 되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데가 여기가 합정 전략정비구역이죠. 이쪽도 합정동 전략정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주변 지역들을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이미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타선도 다음에 할 때도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 합정 7구역에 비해서 지금 이 아래쪽이 거의 면적이 4배 정도 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300세대 정도 지었으니까 300세대 곱하기 4하면 거의 1200세대 이상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뭐 조합원 수는 뭐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사업성도 엄청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강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현존하는 최고의 부촌이죠.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주거공간이 이 한강변이기 때문에 최고의 부촌으로 바뀔 만한 곳에 그것도 이미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 유도정비구역이라든가 전략정비구역 같은 곳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홍대라든가 합정 같은 곳 그리고 이제 마포구 안에서도 홍대 합정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스타 핫플 지역입니다. 많은 SNS를 통해 갖고 인스타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엄청난 집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또 합정역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초역세권이고 한강이면서 업무타운 중산층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또 한강변 저층 노후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압력이 높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층 밀집 지역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강변 안에서 지금 한남동과 노량진 흑성은 이미 구역 지정이 다 끝났고 이주를 하거나 개발을 완료하고 있고 성수동도 마찬가지고 자양동도 웬만한 구역들이 한강변에 다 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역 지정으로 안 된 곳들이 강서구 일부 지역과 강동구 일부 지역, 합정동 지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지역이 천호동 지역이라든가 강서구 염창동 같은 지역들이라든가 아니면 합정동 같은 지역들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상급지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지역들도 역시 결국에는 한남동이라든가 성수동, 노량진, 흑석동, 자양동처럼 이미 구역 지정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전혀 남지 않는다. 또 하나 지분 쪼개기가 많이 안 돼 있고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낮은 조합원수로 인해서 사업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밖에 없겠죠. 조합원수가 낮으면 그만큼 동의를 걷는데 좀 더 용이하고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사업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대출 10원도 안 받고요. 2억대로 한강변 재개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면서 지금 한강변에 재개발 물건을 하나 갖고 있더라도 이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청약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이번에 주택 110 대책에 의해서 어쨌거나 2주택, 3주택까지는 주택수 산정이 제외되고 종부세 합산 면제가 다 되기 때문에 양도세라든가 이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어렵다 합니다. 그죠? 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도요. 나홀로 별도의 세상으로 움직이는 동네가 있죠. 이 100억 아파트 클럽입니다. 얘네들을 보면요. 보세요. 자, 뭐 거래가 180억, 100억, 110억, 110억, 100억, 뭐 99억, 99억, 95억, 93억 이렇게 됐습니다. 뭐 거래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입지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 1위는 한남동, 2위도 한남 더힐도 한남동, 3위 아크로 리버 반포, 4위 한남동, 5위 갤러리아 성수동, 도곡동, 성수동, 한남동. 그러니까 타워 팰리스 빼고 6위인 타워 팰리스 하나 빼고 1위부터 10위 중에 9군데가 다 어디에 있다? 지금 한강변에 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여러분들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놓은 빌라 한 채가 뭐가 됐다. 장혁 한남 파르크, 한남 더힐, 아크로 리버, 갤러리아 포레, 서울수 포레스트 같은 것들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렸던 겁니다. 뭐 정리해드리면 한강변 이 초가 주택 시장은요, 일반 아파트와 이제 결이 다른 시장입니다. 수요층도 가격 형성도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별개의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보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 한파에도 피해가는 100억대 아파트,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별도의 다른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한강변은 별도의 다른 시장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경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강이라는 희소성들은 이 고액자산가들이한테는 마치 지위를, 그러니까 훈장을 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런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으시는지,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순간,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다 같은 자금을 가지고요.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든가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그 부분에 대한 또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그리고 사업 모든 것에 행복과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고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또 세미나 하는 거 아시죠? 한강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요. 서울시 전체 지역에 대한 이야기와 2025년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드릴 거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위에 올라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강변 저평가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시와 강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